이른바 안심 공천 갈등이 폭발했던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서로 확전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이 부분 또한 예단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까지만 참겠다. 더 이상 당대표를 모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김무성 대표. 좀 전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네. 그런데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작전상 후퇴다, 숨고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다만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보여요. 예. 이게 작전상 후퇴나 숨고르기라기보다는 지난해에도 보면 개헌 법물 발언, 상하이 개헌 법물 발언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이고 대통령 외유 중에 제가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꼬랑지 말겠습니다. 근데 그 본인 표현이 꼬랑지라고 그랬어요. 꼬랑지 말겠습니다. 그랬고 올 이제 6월에 있었던 6, 7월 그 사이 있었죠. 네. 그때 그 유명한 유승민 파동터도 처음에는 보면은 굉장히 보면 조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당시 원내대표를 조금 옹호하는 듯한. 옹호하고 보호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청와대 기세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유승민 대표 찍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찍어내고 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좀 무른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 아니다. 김무성 대표도 보통 강단이 있는 분이 아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체 강단이 있기 때문에 밀리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 그동안 김무성 대표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던 그 의원들이 조금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아니 저쪽 당에 보면 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개파 이익을 위해서 보면 심지어는 대법원 확정 판결난 한명숙 전 총리건에 관해서조차도 보면은 문제를 제기하고 옹호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걸 보이는데 내 식구 감싸기. 물론 국민들 보기에는 옳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잘못 괜히 김무성 대표 편들었다가 나중에 보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슬슬 뒷걸음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는 것이 지금 여의도 주변에 슬슬 돌아다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하루 전에 이제 오늘까지만 참겠다 그랬는데 계속 참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천의 룰에 관해서는 사실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더 급한 것은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나 선거 제도인데 네. 그게 사실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그 공천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내년 가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싸움을 공중전에서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 친박 삼각구도의 어떤 전쟁터에서 이걸 당내로 말하자면 실효에서 싸우는 걸 실내로 옮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큰 확전에서 이제 축소해서 국지전 양상으로 가는 건데 예. 그런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좀 잠시 휴전 상태로 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적어도 김무성 대표로 봐서는 사실은 우리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 그 전에 개헌 파동 때도 계속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천에 관해서 그동안에 공천권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참았다고 그러는데 네. 이번도 만일 또 밀린다. 밀리면 차기의 어떤 대선 가도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결론 무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명분을 찾으면서 이 국면을 봉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오늘 노인의 날 기념식장에 다녀왔다 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략공천 옳지 못하다. 또 당원 당규에 전략공천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먼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좀 들어보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당원 당규상 전략공천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전략공천은 옳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했느냐 이런 거 저는 그런 데 연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국민 앞에서 이렇게 저질 공방을 해서 되겠느냐. 더 이상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황 의원님, 네. 지금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제까지는 좀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전략공천 없다. 분명히 지금 못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그러면 뭔가 좀 전면전에 나설 태세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전면전을 하려면 주변에서 와장창 호위무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 주변에 호위무사라고 나오는 분 김성태 의원, 김학용 비서실장 정도가 호위무사로 나서고 있지 누가 좀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면전을 벌이긴 뭐하고 그런 가운데 보면 조금
뭐랄까 아까 이용 교수 표현대로 하면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좀 좁은 공간을 마련해서 농성하는 거죠. 안 돼, 전략공천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시위성인데 우선 김무성 대표님이 크게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어느 당 당원 당규에도 없습니다. 전략공천이 정치학적 개념이죠. 그리고 그 전략공천을 갖다가 그 전략공천 정신을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뭐라고 못 받고 있냐니까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천. 그건 딱 당원에 나와요. 당원에 우선 추천 지역에서는 이것이 바로 전략공천이에요. 우선 추천 지역에서는 여성, 다음에 장애인 등 이른바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뭐 공천을 아무도 하지 아니한 그런 약세 지역, 뭐 등등등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전략공천입니다. 이게 전략공천이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고 또 지금 보면 이 김무성 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얘기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당원 단계에 딱 보세요. 상향식 공천이라는 표현이 딱 써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른바 당심반, 민심반이고 이 민심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지. 네.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 공천제라는 것은 뭐냐니까 당초 얘기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100% 모바일 그러니까 전화, 핸드폰으로 여론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바일로 여론조사 하다 보면 2012년 이정희 통합진보당 그때같이 뭐 조정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화 받는 사람들의 번호를 가상전화로서 싹 가려주겠다는 이것이지 이 안심번호가 무슨 뭐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보면은 뭐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국민 뭐 안심번호 이런 식으로 참 매달리시다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뭐 보면 어쨌든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3회 특별기구를 통해서 모든 것에 어떤 장애 없이 다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논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는 전략공천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이름이 우선 추천 지역입니다. 또 하나 상향식 공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상향식 공천에서는 당신 반, 이게 권리당원 반이죠. 플러스 일반 국민 여론, 일반 국민 반. 그래서 이 일반 국민 반의 여론, 민심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일 뿐이다. 그러면 그 당원 당규를 몰라서 지금까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시끄러웠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당원 당규하고 우리 김무성 대표 각 알고 있는 당원 당규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그럴 줄 알고 조금 전에 보고 왔어요. 네. 약간 전략 공천이 없다. 당대표가 계속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게 사실은 청와대를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한 청와대 몫이 없다.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감성적으로 자꾸 접근이 되고 아니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이 공천을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하듯이 공천권을 놓고 싸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천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거니까. 예. 그러나 마치 청와대는 공천권의 일부분을 내놓으라 이렇게 지금 비치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뭔가 몫을 내놓으라는 것 때문에 싸우는가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명분에 있어서는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게 시작된 것이 여당이나 야당이든 간에 이 주류 당대표 측에서 마치 공정을 가장해서 사실 자기의 어떤 사심이나 자기의 의도를 넣어서 불공정하게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전략공천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뭐 논의가 이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공정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국민 완전 경선제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당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야당은 또 같이 또 부창부수로 이제 서로 손바닥을 채야 역선택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동원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뭐 첨단 시대에 좀 이 모바일로 해서 안심번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차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란 지금까지 수없는 공천의 제도가 있는데 그거 다 진짜 모든 거 완벽한 제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안심번호 공천제가 그나마 조금 진일보한 제도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보다는 개선이
됐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요. 네. 그러나 이것도 흠을 잡으려면 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의중을 드러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박의 생각이 뭔지, 만일 친박의 생각이 그래 일정 부분은 우리 좋은 사람을 수혈하기 위해서 네. 전략공천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뭐 아까 안심번호 공천, 그 국민공천으로 가자 이렇게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가 완전히 안 좋은 것만 자꾸 흠을 잡기 시작하면 어떤 안이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친박과 비박 그렇다 간의 그러면 싸움이 줄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나 친박계가 오히려 우리 전략공천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논의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진정성 있는 토론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속 본 마음은 감추고 자꾸 어떤 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특심을 잡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정치라는 게 겉으로 뭐 표현되는 것 외에 이면에서 저 사람들이 저런 뜻을 갖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마치 이제 진흙밭 싸움으로 되는 것이고 이 당권 싸움이나 혹은 그 외에 공천권 싸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국민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 공천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48.8%, 반대가 27점.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금 여론조사가 언제 이루어진 건가 보니까 어제요. 어제하고 이틀간 이루어진 건데. 네. 하여튼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이 48%입니다. 어쨌든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게 말이죠. 요게 예. 묘한 게 있어요. 여론조사를 갖다 이거는 이른바 그저 1,000명, 네. 이제 유무선 전화로 해서 1,000명, 예, 1,000명에 예. 대해서 이런 건데, 자 보세요. 요 다음 거 한번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정당 지지별로 나오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 전체적으로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여기 안심번호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네. 안철수 의원이 우리 IT 전문가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모 신문에 난 걸 갖다 한 판을 다 쓰고 읽어보고 나서야 안심번호가 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이 안심번호가 뭔지 모릅니다. 단순히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휘말리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이걸 말씀드리면은 찬성이 49대 지금 27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당 이제 응답자의 정당 지지자별로 봤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사람은 찬성 74, 네. 반대 9.5. 압도적이다. 압도적. 새누리당 지지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은 찬성 29.5, 반대가 46.9. 오히려 뒤집어졌다. 뒤집어졌고 또 성향별로 보았을 때도 스스로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4.2%가 찬성하고 16.7%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보수라고 스스로 밝힌 그런 응답자는 30.8%만이 찬성하고 있고 무려 45.9%가 반대하고 반대한다.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김무성 대표님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자, 또 하나 아까 제가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 절대 국민들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세요. 공천은 정당에서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물건을 내갖고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은 어느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경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 국민들은 어차피 본 게임에서 찍습니다. 예. 이용호를 찍든 황태순을 찍든 둘 중에 한 사람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를 하기 때문에 공천 자체는 자기 당에서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서 이 정도면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이용호 동지를 저희는 우리 당 후보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이 과정 자체는 우리가 왜 국민들한테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 이용호 후보가 나중에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공천에서 당신들이 책임져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다만 그러면 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러면 민심 플러스 당신 플러스 민심으로 하느냐. 예전 같으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면 그만이에요. 왜? 이게 그나마도 상대방과 싸움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보면은 이른바 민심을 갖다가 네.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20%, 당 대표의 경우는 30%, 국회의원의 경우는 50%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교수님, 황 의원님 말씀은 이 여론조사 자체도 왜곡된 거다, 곡해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불절이 된 거다.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요. 이 리얼미터 조사를 갖다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왜 큰 제목만 그러고 그 아래 각 성향별로 뭐별로 다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렇게 다 같은 조사예요. 같은 조사에 네. 지금 제가 이번 디테일하게 강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네. 이것이 벌써 새정치 새누리 정당 지지자를 뒤집히는 자체가 흔한 얘기로 역선택의 가능성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황 의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새누리 지지자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또 농촌 지역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새정치연합의 지지자들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나 지금 저렇게 나온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공천권을 국민한테 되돌려 준다는데 그거 네. 명분에서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정치의 불신, 정치 부패의 80~90%가 이게 공천제도에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18대, 19대를 자기도 공천 낙천했잖아요.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왜 떨어졌습니까? 본인이 탈박이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멀어져서 외곽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친박 쪽에서 친 거거든요. 또 그전에는 또 본인이 친박이어서 또 이쪽에서 친 거고. 이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김무성 대표 같은 당대표감이 있어도 언제든지 명분을 알아서 칠 수 있구나. 그래서 본인의 피해 의식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도록 결국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뽑는 것인데 민심에 따르도록 하자라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또 예전에 또 2007년도에 대선 후보할 때 이명박 이제 그 당시에 다 후보하고 경선을 했는데 본인은 당내 당원 대의원 투표는 다 이겼잖아요. 네. 근데 결국 20%라고 배정된 그 국민 투표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서로 이 제도가 이게 정말 의심스럽다라고 서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나 적어도 친박이든 뭐 비박이든 혹은 뭐 청와대든 간에 좋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공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일이지 하는 이 출발에서 한다면 충분히 풀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친박하고 청와대 쪽에서 저기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 저쪽 어떻게 보면 야합해서 서로 이렇게 동병상련으로 해서 저런 걸 만들어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기분이 매우 떨어진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거 참 좋은 거네. 리얼미터가 있잖아요. 예.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 했고 1,000명을 갖다가 이제 조사 대상이 1,000명이라고 네네네. 이 1,000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응답률이 5.1%면 2만 통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ARS로.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응답률이 5.1%고 유무선 전화 RDD 방식인데 자, 보세요. 이 무서운 얘기 하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지금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으면 안 되는지 100% 여론조사로는 이게 보면 리얼미터에서 보면 나왔지만은 ARS로 표본오차라는 게 있어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라는 건 뭐냐니까 6.2% 차이 나는 거 같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 여론조사에서 황태순과 이용호 두 후보를 놓고 둘 다 지금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네. 근데 돌렸어요. 근데 제가 34가 나오고 우리 이용호 교수가 39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뽑았으니까 이용호 교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당장 문제 제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1,000명을 뽑았을 때 지금 2만 명을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2만 명을 돌려서 결국 응답률이 5.1%니까 겨우 2만 명을 돌려서 1,000명을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답을 받았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받았는데 표본오차 3.1%니까 6.2% 그 구간은 같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용호 교수한테 무슨 소리냐. 인정 못하겠다. 바로 소송 겁니다. 바로 소송 걸어요. 소송 걸면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것이 진짜 3.1% 이게 3%포인트가 났는지 이걸 다 까봐야 됩니다. 까보면 뭐가 되죠? 비밀 투표.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 투표와 비밀 투표 중에 비밀 투표의 원칙이 깨지게 돼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오늘 안에 조간에 났더라고요. 지금 놀랍게도 이 좀 핸드폰이요. 예. 핸드폰을 실제 핸드폰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보면 핸드폰 제가 제 이름으로 해서 드리고 그래야 제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른바 차명대리가 대여폰이 아니죠. 가족끼리 뭐 그러니까 명의를 대신해줬다. 또 보면 또 기자분들 같은 경우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교도폰 비슷한. 교도폰 뭐 이래갖고 이른바 직접 투표 유무가 불확실해요. 거기다 보면 현재 특히 주소지를 제대로 아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답니다. 이제 현재 이동통신 3사에서 이 이동통신 3사에서는 이미 지난 8월 달에 국회에 있는 정개특위에서 이거 안심번호 얘기하겠다고 그랬을 때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 하나 만드는데 한 건당 1,000원씩 든대요. 그러니까 2만 통 만들면 2억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비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의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 1,000명 정도로 하면 그 대부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범위라는 걸 두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황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뭐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 여론조사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를 두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은 뭐 세계 기구에서 하기도 하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그 이제 새정치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상당히 조작을 해온 측면이 있단 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 기구가 그 급조해서 만든 용역 회사들이 해서 사실은 이 당의 주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더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의 어떤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네. 따지면 말이죠. 대통령 후 선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출구조사 거의 받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추세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도의 완벽이라고 따지면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할 때 투표율이 뭐 관악을이던 지난번에 이런 데 보면 뭐 50%안 되잖아요. 한 네. 30-40%. 이러면 30-40% 갖고 어떻게 전체 의견을 대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죠. 실제로 총선할 때도 보면 투표율이 한 65%지만 나머지 투표하지 않은 35%는 누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제도가 흠결이 있다. 완벽하진 않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차선이라도 택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안심번호라는 게 그동안에 자꾸 이게 문제 제기됐던 것을 조금은 더 보완시키고 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음 한번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일까요? 새누리당 지지율을 좀 보니까요. 또 네.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계속 상승세 등에 좀 꺾였어요. 새누리당의 지지는. 그렇죠.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승세가 좀 타는 분위기고. 타는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침 그 리얼미터죠. 네, 같은 네, 조사입니다. 리얼미터인데 이게 보니까 지난 9월 9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한 4주 만에 4주 만으로 따지면 새누리당은 거의 한 8% 9%확 급락했던 그러니까 거고요. 지금 흐름을 보면 추락세예요. 예, 하락세입니다.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사실 미약하게나마 9월 보람세고. 9일이면요.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9월 16일까지는 난리 났을 때예요. 9월 16일까지는 그 당시 1차, 10차 혁신안, 11차 혁신안 네, 갖고 네, 네, 네. 난리를 피우고 그다음에 결국 보면 문재인 대표 재신임 거나 안 거나 그것이 결론 난 게 추석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분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짝 그 유보층으로 빠져 있던 전통적 야당 지지층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보면 김무성 대표 그 대충 보면 9월 9일, 9월 10일부터 김무성 대표 사유의 마약건부터 터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면서 윤상현 정무특보가 들이받는 모습 이런 모습들 가운데 아이고 저 친구들 또 정신 못 차렸구나. 이른바 전통적 지지층이 유보층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 간의 격차가 당초 한 20% 가까운 격차에서 확 줄어들어서 거의 한 자릿수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를 여지없이 반영한 것이다.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사실 이제 박 대통령이 유엔 외교를 펼치고 온 지가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지지가 계속 좀 오름세였는데 이번에도 물론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 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한 1.5%, 1포인트 정도 약간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저 8월 셋째 주 1.2포인트가 올렸네요. 8월 셋째 주하고 네. 비교해 보면 그래도 쫙 올라탔잖아요. 근데 네. 그 사이에 사실 50.4, 50.3 할 때는 저때 전승절, 8.25 그 당시 저 북한과의 네. 어떤 합의 이끌어내고 그 최고조로 올랐죠. 사실 지금 보면 임기 저 중반기를 넘어서서 50 언저리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사실 떨어져야 되는데 네. 유엔 갔다 오시는 바람에 조금 오른 거죠. 올랐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 50%대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늘 부양책을 써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엔 가서 다른 사람을 쉬고 있는데 네. 열심히 뭐 이렇게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그 국민들이 어떤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고 예.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더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또 이번 논란에서 이제 한 주목판에 청와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는 지금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략 안심 번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공천 지분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마치 공천 개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의견. 저는 사실은 저 청와대하고서 일면식도 없습니다만은 이번만은 청와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다. 예, 왜냐하니까 청와대에서 뭐 조원진 의원이 그런 얘기하더군요. 아니 청와대에서 언제 전략 공천 달라고 얘기한 목 달라고 얘기한 적 있느냐. 그다음에 뭐 어제 신문 보니까 어느 모 신문 보니까 청와대 전현직 수석 및 비서관 16명 목. 그러니까 이 사람 청와대에서 발칵 뒤집어지는 게 아니 이거 아니다. 네. 뭐냐니까 지금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냐 이거죠. 자 지금
여론조사로 네.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요. 현역 의원 및 현역 원외지구당 위원장인데 거의 99% 재공천됩니다. 물갈이가 거의 없어요. 물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용호 의원님이 만약 국회의원 이용호를 놓고 지금 이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물으면 못한다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용호를 포함해서 황태순, 윤석이 등등등 해서 한 7, 8명을 놓고 그다음에 자 누굴 제일 누가 돼야 됩니까? 누굴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면 사람은 무명보다는 신인보다는 귀에 익은 사람들을 찍게 돼 있어요. 전현직 의원들이 될 것이다. 아니 현직이 무조건 돼요. 현직이 무조건 거의 된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물갈이율이 그야말로 물갈이율이 단 뭐 5%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위 20% 무조건 잘라낸다. 현역 하위 20% 무조건 잘라내고 이거는 이른바 세피 참신한 인물로 우리는 공천하겠다.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더 4.13 총선 때 한쪽에서는 이제 그 얼굴, 그 밥에 그 나물 그 얼굴이 쭉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거 참신한 우리 이용호 후보입니다. 나오면 나라도 이용호 후보 찍어요. 네. 그러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왜 겁니다. 자꾸 이 교수님 출마를 시키시는? 그럼 윤석이 기자한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그걸 얘기한 네, 건데 네. 왜 치사하게 네.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지분 챙기는 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를 모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청와대 얘기는 그럼 대통령 모욕해도 되나 이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만이 그나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종반기죠. 종반기 국정 운영에 그나마도 어느 정도 추동력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뻔한 얼굴 뻔한 낯으로 갖다 내밀고 한쪽에서는 아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참신한 인물로 나갔을 때는 보나마나 문재인 대표 쪽이 압승을 거둘 것이 뻔한데 국정이 그럼 어려워진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건데 갖다 대고 뭐 대통령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할 때 2004년 2006년 자기 지분 챙겨 있으면 증거를 한번 갖고 와봐라 이거예요. 하나도 안 챙기지 않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당 대표 시절에 하나도 안 챙겼고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물론 친지계를 많이 공천 학살했습니다만 자기 사람 별로 안 심었다. 만약 자기 사람 많이 심었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2015년 이 시점에서 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버리고 저 김무성, 가겠느냐? 유승민 쪽 밑에가 쫙 줄 서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지금 이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 이 공천권을 얘기죠. 가지고 있을 때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행사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은 맞죠. 언즉시야란 말이 있는데 말씀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드러난 이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을 보면 그런 공천권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내면으로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저렇게 하는 것도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다시 더 축소해 보면 자기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는 것인데 대통령으로 봐서는 그리고 친박으로 봐서는 만약 김무성 대표가 저런 식으로 가서 현역 중심의 의원적 이제 다시 재공천이 이제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 계파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이제 총선 이후에 대선 또 경선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무난하게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소위 우리 친박도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또 심지어 뭐 최근에 유엔 갔다 가시면서 이제 7번 반기문 사무총장 만나면서 이제 반기문 대안론도 나오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친박 쪽에서는 적어도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판도 커지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의 의원들의 약간의 그 조금 교체를 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위상 이걸 좀 떨어뜨릴 필요가 세를 있다. 좀- 그렇지 않으면 네. 김무성 대표가 다음에 이 전당대회에서 대권 차기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흔들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심으로 국민공천은 안 된다. 또 뭐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황 의원님 또 사실 이제 관심은 새누리당에서 이제 특별 기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원점에서 또 논의하겠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뭐 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특별 기구의 위원장조차도 지금 선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진행 과정. 아이 참. 아니 우리 윤석희 기자님 왜 그러세요? 지금 보면은 원래대로라면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어요. 지금 의원 정수 300으로 할지 아니면 200 얼마로 할지 지역구
지역구 의원 정수를 246으로 할지 아니면 거기다 13을 더해서 259로 할지 비례대표 몇 명으로 할지 심지어는 보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3대1로 되어 있는 걸 2대1로 연말까지 줄여라. 그래서 딱 법에 좀 명시되어 있는 것이 10월 13일. 그러니까 네.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13일까지 저 부분 그 나오게 돼 있고 11월 13일까지는 이미 선거 획정 다 끝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앞서 우리 용호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역대 선거 보면요 마지막까지 그와 같은 것이 결정되는 것은 거의 턱 밑에 와야지만 결정이 됩니다. 왜? 그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잘못한 가장 큰 잘못은 뭐냐니까 뭐 청와대랑 협의했는지 보고했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새누리당은 죄송합니다만은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위원도 있어요. 원내대표도 있어요. 정책위장도 있어요. 8명의 이른바 최고 지도부가 있습니다. 네. 이 8명이 협의해서 합의하고 수기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 개개의 정치인의 정치 생명에 달린 이 문제를 갖다가 공천? 김무성 네. 대표는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최고위원들이 이번에 추석 네. 연휴 기간 중에 귀향 활동하셔서 예. 바쁘신 관계로 논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본인은 옛날 YS나 DJ 같은 야당 이른바 제왕적 총재가 아닙니다. 최고위원회 one of them. 대표 최고위원이에요. 예. 대표도 아니에요.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또 위상이 달라요. 문재인 대표는 대표끼리 뽑아서 한 사람 뽑고 최고위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따로 뽑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한 번에 뽑아서 1, 2, 3, 4에서 1등이 그냥 대표 최고위원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독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았는데 그거 다 그런 식으로 이런 민감한 문제 저질러 놨던 것이 문제가 크고요. 저는 참 보면 이 김무성 대표님 말씀을 갖다가 좀 절제하고 자제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에도 서청원 최고 얘기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정치 생명 걸겠다. 이래갖고 자기가 또 운신의 폭을 좁혔잖아요. 이번에 당장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안심공천, 안심번호 얘기 나오니까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전략공천 없다고 그랬어요. 네. 왜 이런 식으로 극단적 표현합니까? 그러면 청와대보로 그러면 당신의 대표로 있는 한 저는 전략공천이라보다는 그 보면 이 여론조사 말고 이른바 공천심사위 의원을 50% 반영하는 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찍어내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그런 배수의 진을 함부로 치는 게 아닙니다. 배수의 진을 함부로 치면 다 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공천 논의는 계속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목전까지 갈 것이다. 지난 19대 때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요. 등록 하루 전날 여론조사였고 후보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당일날 결정한 적도 있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천 특별 기구가 구성된다는데 해도 금방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선 급한 것이 선거 획정 문제, 비례대표를 또 얼마나 줄일 것이고 뭐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급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추석 과정에서 그 문재인 대표와 너무 빨리 공천에 관한 것을 합의한 것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천천히 그래서 많이 본인이 이 문제 갖고 친박이 걸었을 때 본인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시점 그런 시점에 가서 완전히 그 건곤일척에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오는 바람에 본인이 사실은 퇴로를 차단했다 스스로 그런 차원에서 봐서 어제 아침에 당무거 뭐 한번 잠깐 했다가 오후에 나오는 이런 모양새를 좀 구긴 측면이 있고요. 이제 특별기구가 구성이 되는데 그 모양이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논란이 있는데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한 다음에 두루뭉술한 원유철 원내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 비박도 아닌 것이 친박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해서 청와대 길을 살펴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역시 공천의 룰은 상당히 걸릴 것이다. 결정될 때까지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공천 기구가 만들어지면 표면적으로는 어떤 국민 상향식을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청와대나 친박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지분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죠.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게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들에게 공천권 돌려드린다는 미명하에 국민들한테 부담 지우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여당이 뭡니까?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한 호흡을 맞추면서 대통령을 갖다 추동해서 그다음에 5년 동안에 보면 정치 철학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신임을 얻어서 재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 여당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당, 그런 것 갖다가 우리 당원 당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서 대통령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요구하는 부분들, 또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또 이쪽 당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앞으로 또 미래 권력을 창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신한 인물들을 갖다가 수용해갖고 자꾸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죠. 비근원으로서 96년에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께서는 참신한 인물로 물갈이 왕창했어요. 우리가 흔히 한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추미애, 김한길 다 세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로 계셨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 이놈들 다 이재호 다 그때 또 이렇게 다 끌어들여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비자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는 계속 메뉴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은 대통령과 또 당 대표, 당에 있는 주요 지도자 이걸 나눠 먹기식이다, 밀실공천한다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얘기할 부분만은 아닌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만 한다면 그와 같이 계속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메뉴 개발하는 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뭐 타협 또 협상해서 어떤 제3의 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이제 그 친박과 비박 간에 또 그 김무성 대표와 뭐 청와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여튼 타협점을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모양은 김무성 대표는 하여튼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공천권을, 그런 취지를 좀 살리는, 그래서 명분을 좀 살리는 걸 쪽으로 갈 것이고, 이름이 뭐가 되든지 간에 다만 이제 그리고 친박 쪽은 알게 모르게 이 실리를 챙기는 이런 쪽으로 해서 두루뭉술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보면 포장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김무성 대표도 뭐 그런 대로 뭐 살리고 또 친박도 얻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전략공천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문제는 전략공천을 훌륭한 사람을 발굴해서 좀 수도권의 핫한 지역에 투입을 해야지 그냥 거저먹기로, 예를 들면 새정치라 같으면은 꽂으면 되는 뭐 호남에 한대거나,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꽂으면 되는 대구 경북이다 하는 거, 이것보다는 좀 경쟁력 있는 지역에 좀 괜찮은 사람 발굴해서 싸움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